저와 함께 했던 2번의 문학 여행 참 좋았죠. 이 책에는 모두 19번의 여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무려 17번의 이렇게 근사한 여행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이 책을 사서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신난다. 제목, 다시 문학을 사랑한다면, 지은이 이선재, 다산초당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문학 강의를 하는 일타 강사입니다. 이분의 문학 강의는 단순히 시험에 나올 작품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문학의 가치와 재미를 이끌어내는 걸로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때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영향을 받는 삶과 문학의 연결성에 주목해서 문학이 고루한 과목이 아니라 삶의 통찰과 기술을 배우는 실용적인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고요. 문학에 대해서 나무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학은 우리 삶의 거울이죠. 숨겨진 감정과 생각의 표현 같은 거. 문학 속의 서사와 인물들은 우리의 일상과 갈등, 사랑, 이별, 행복과 슬픔 같은 거 그대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문학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로 가득 찬 내 삶을 떠올리면서 내 삶이 문학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나태주 시인이 문학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문학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문학도 문학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으로 환원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안내자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징검다리. 더욱이 오늘날 흔들리며 방황하는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선순환이 필요하고 좋은 문학의 안내자가 필요하다라고요. 우리는 오늘 그 멋진 안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문학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 우리는 누구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학생들에게 물어도 각양각색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사랑을 위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위해 살아간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또 어떤 학생은 즐기는 삶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학생이었죠. 저는 대학교 3학년 채플 시간에 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저희 학교는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이 채플 시간에 참석해야 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 시간에 큰 관심이 없어서 딴짓을 하거나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무대 위로 휠체어를 탄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한 순간 엎드려 있거나 신문을 보고 있던 학생들까지도 일제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장관직을 역임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 선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 서 계신 거죠. 그 넓은 강당에서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에 날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딴짓을 하거나 잠들지 않고 열심히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자신이 20대를 보낸 학교에 와서 젊은 후배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들려주고 싶다고 하신 말씀의 요지는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을 다해 후회 없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의 말씀처럼 나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내 인생을 좀 더 고양시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삶의 목적을 고민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학 중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불리는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동화에는 수많은 애벌레가 기어오르는 기둥이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이 기둥은 성공, 명예, 돈, 사랑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은 맹목적인 목표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잔혹 동화이기도 합니다. 그 기둥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워낙에 일상화되다 보니 책 속의 애벌레들의 이야기에서 그다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둥 위로 무조건 더 높이 올라가고 봐야 한다는 신념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호랑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 잎을 먹으며 성장하다가 나무를 벗어나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애벌레들을 발견하게 되죠. 호기심이 발동한 호랑 애벌레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그들도 그저 남들을 따라갈 뿐 어디로 향하는지는 모른다고 답합니다. 어느새 호랑 애벌레도 그들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들이 겹겹이 쌓여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기둥 앞에 도착합니다. 애벌레 기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애벌레가 가득했죠. 호랑애벌레는 기둥을 오르던 중에 노랑애벌레를 만납니다. 노랑애벌레는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 남들을 짓밟아야 한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에 호랑애벌레를 설득합니다. 경쟁과 혼란에 지친 호랑애벌레는 노랑애벌레와 함께 기둥을 내려와 서로 의지하며 그들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날도 잠시 호랑애벌레는 기둥의 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애벌레 기둥으로 돌아가죠. 혼자가 된 노랑애벌레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방황하다가 고치를 만드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 나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편 다른 애벌레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기둥 끝에 선 호랑애벌레는 그 끝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놀랍게도 그토록 바라왔던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실로 놀라웠죠. 이 기둥 말고도 주변에 높이 솟아오른 수많은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화치고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도 저 애벌레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잠시뿐입니다. 기둥을 오르고 있는 내가 어느새 기둥의 일부가 되어버리면서 서로 짓밟고 짓밟히는 삶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밟히기 전에 상대를 먼저 밟아야 하는 경쟁의 굴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이 평범한 문장이 깊은 울림으로
저에게 어떠한 조언을 건네주는 듯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일종의 자아성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정과도 같아요. 다만 삶의 새로운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과 계기가 필요합니다. 두 애벌레가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것처럼 말이에요. 이 소설이 한편의 자아성찰 이야기라면 결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이 동화에서 유일하게 비현실적인 부분이 결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애벌레가 기둥에서 내려와 나비가 되는 동화 같은 결말이잖아요. 꽃씨를 옮겨줄 나비가 많아졌으니 제목처럼 꽃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처럼 여전히 그 기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조금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긴 인생에서 한 번은 밟고 밟히며 기둥을 오르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둥에 매달려 있는 애벌레들의 삶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그 기둥이 얼마나 위태로운 곳인지 알 수 있고 기둥 꼭대기의 실체를 알아야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잖아요.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때로는 남을 밟아도 보고 남한테 밟혀도 보는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학원 강사를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나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우선은 살아남는 게 급선무였죠. 끝없이 기둥으로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경쟁은 너무나 치열했고 압박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매달 매출에 따른 등수가 매겨지고 실적이 공표됩니다. 이 등수는 수시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 직업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하루하루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면 그곳에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보상해줄 가치가 있는 것들이 가득할 것만 같죠. 그 과정에서 내가 밟든 밟히든 그 정도의 고통쯤은 견디고 극복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중심적 사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둥을 올라가 보면 또 다른 기둥으로 옮겨가야 하는 경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치열한 경쟁의 반복.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삶도 맹목적으로 기둥으로 올라간 애벌레들과 다를 바가 없었더라고요. 심한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호랑애벌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꼭대기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대꾸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호랑이애벌레가 느낀 오싹함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꼭대기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회는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인 목표를 향해 매달리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입시와 각종 시험, 끝없는 성과 경쟁, 모든 것이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고 꼭대기에서 또 다른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입니다. 이렇게 더 높은 기둥으로 옮겨가려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게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날마다 아등바등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둥을 오르고 싶을까요? 내가 생일 끝자락에 서 있다면 지금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 젊은 청춘이라면 더더욱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맹목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도 봤지만 삶에서 성과나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 날짜를 잡고 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수술로 인해 지장이 생길 수업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몸이 아픈데 내가 해야 하는 일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원하기 하루 전까지 수업을 하고 급히 짐을 챙겨 입원 수속을 한 후에도 계속 전화로 일을 하다가 병원 침대에 눕고 나서야 내가 아프구나 하고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조용한 병실의 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과 누군가를 염려하는 듯한 나지막한 대화,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걸어가는 듯한 숨소리, 미친 듯이 달려왔던 저의 모든 일정이 병실에서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이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원한 병원은 신촌 세브라스 병원이었는데 창밖을 보니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젊은 날의 대부분을 보냈던 교정이 보이더군요. 가벼운 주머니의 대학생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했던 학생회관의 식당도 보였고요. 뜨겁게 문학을 논하며 시간을 보냈던 인문대학의 언덕도 저 멀리 보였습니다. 나름 순수했고 나름의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던 젊은 날의 제가 사회에 나가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끝없이 맨 꼭대기로 오르기 위해서 부대끼다가 결국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 역시 맹목적으로 기둥을 기어오르던 멈추는 방법을 모르거나 멈출 용기가 없었던 애벌레였구나 하고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한 후에 제 삶은 아주 조금 변했습니다. 여전히 기둥에 매달려 있지만 이제 저는 언젠가 이 위태로운 기둥에서 내려가 나비로서 날아오를 또 다른 시간을 준비할 용기와 기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공노비, 공단기 학원 노비잖아요. 여전히 저의 하루의 대부분을 학원에서 일을 하며 보내고 있지만 이제 과도한 압박감과 의무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오로지 저만을 위한 너그러운 시간을 가져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준비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순수하게 나만의 행복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짧든 길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유한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과 함께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의술, 법률, 사업, 기술 모두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생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여러분이 문학을 통해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잠시나마 꿈꿀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가장 후회하는 선택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실 건가요? 이 선택은 정말 잘했다 싶은 것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이 선택은 정말 최악이었어 싶은 것은 수없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누구나 비슷하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는 말을 꽤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죠.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보지 못한 길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늘 망설이고 또 선택한 후에는 계속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워하거나 때론 절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의 후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는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힘. 그러한 배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쫓겨 정해진 방향으로 걸어간다 해도 그 다음의 길을 만들어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로지 나의 몫이죠. 저는 선택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또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문세의 노래 옛사랑 중에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운 것은 잊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리운 대로 두고 나의 선택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선택에 몰입할 힘을 갖게 됩니다. 이쯤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요량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당시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사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여기 왜 있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선택할 수 없었던, 갈 수 없었던 다른 길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어떠한 의욕도 생기지 않더군요. 그때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괴롭고 강의를 할 때에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의 방황의 시간만 길어졌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문득 이대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겠다고 자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포기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결국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마음먹었죠. 이제부터 강사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이 길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몰입감이 생기면서 점점 두드러진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면 지금의 선택에 몰입하는 것이 또 다른 삶을 펼칠 계기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한 후에는 결과를 걱정하며 망설이기보다는 뛰어들어서 몰입과 집중을 해야 성과가 납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흘끔흘끔 뒤돌아보며 자기 위치를 확인하거나 시계를 쳐다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몰입을 방해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뿐이죠.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선택의 결과도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택한 후에는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몰입, 그리고 한눈 팔지 않는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몰입과 집중이 시간의 힘과 만나 쌓여야만 비로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소설 중 하나가 바로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 소설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자 신문학사상이 반영된 기념비적인 계몽소설이죠. 문학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에서도 자주 다룹니다. 이 소설에는 조선사회의 전형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전 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이 유교적 이념과 권성징악의 공식을 따르는 전형화된 인물이었다면 무정의 주인공들은 그 운명 앞에서 고뇌하고 흔들리는 근대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주인공인 형식과 세 명의 여성 사이의 관계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계몽적인 관계로 짜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수업 시간에 달달 암기하는 대로 계몽주의 소설이라는 틀 안에만 가둬놓을 수 없는 이유는 네 명의 인물 모두 능동적으로 자신의 사랑과 운명을 결정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동경 유학에서 돌아와서 경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형식은 신여성 선영에게 영어 개인 지도를 해주면서 연정을 품습니다. 그러한 형식 앞에 옛 은사의 딸이자 어린 시절에 정혼한 영채가 나타납니다. 영채는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지만 형식을 위해 절개를 지켜왔습니다. 형식은 두 여성 사이에서 방황하고 그러던 중 영채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채가 유서를 남기고 사라지자 형식은 선영과 결혼해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합니다. 한편 영채는 자신을 구해준 신여성 병욱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미래를 꿈꾸며 올라탄 기차 안에서 운명적으로 조우합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찾은 재미는 인물들이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식이 겪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이냐, 아니면 열정을 쫓을 것이냐의 문제이죠. 형식이 유교적 윤리에 따라 의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면 당연히 옛 약혼녀인 영채를 선택해야겠지만 그는 개인적인 열정의 대상인 선영을 향한 욕망을 거스르기도 힘듭니다. 이렇듯 삼각관계라는 형식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생생하게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소설은 딱딱한 계몽주의 소설만이 아닌 흥미진진한 연애 소설이기도 하죠. 형식보다 더 흥미로운 인물은 영채입니다. 영채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 기생이 된 신파적인 인물이자 정조를 잃었다는 생각에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생각하는 봉건적 여성입니다. 세상은 영채에게 더없이 무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숱한 갈등을 겪으며 결국 신여성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영채는 신여성인 병욱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되죠. 병욱은 영채에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므로 낡은 사장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생활을 열라고 설득합니다. 만일 영채가 병욱을 통해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면 그녀의 삶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채가 새로운 선택을 해낼 용기가 없었다고 해도 그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은 깨달음과 결단력인 것이죠. 결단할 용기가 없다면 어떠한 깨달음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깨달음이 없어도 결단과 열정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나아갈 수 없죠. 아무리 내면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이정표가 되어줄 지식과 지혜, 조력자가 없다면 그 결단은 무모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영체가 새로운 시대에서 갈등하며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한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겠지만 무정의 인물들은 여기저기 부딪히고 고민하고 좌절도 겪으면서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성정합니다. 이들의 운명이자 우리의 앞날을 이 소설의 마지막 문구가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어둡던 세상이 평생 어두울 것도 아니요. 무정하던 세상이 평생 무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밝게 하고 유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멸차게 하고 굳세게 할 것이로다. 그렇다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을 쫓는 대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죠. 물론 아주 가끔은 과감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마침 유키즈 언 더 블럭을 방송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출연자가 있었습니다. 천체사진가 권호철 작가였죠.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14년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6시에 시작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새벽 2, 3시까지 일하던 그에게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휴가를 내고 오로라를 보러 간 여행에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굶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각성하게 된 것이죠. 휴가에서 돌아온 그는 드디어 모든 직장인의 목에 걸려있던 그 말, 그만두겠습니다를 내뱉고 맙니다. 이후 천체사진가로 변신한 그가 캐나다에서 촬영한 오로라 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선정한 오늘의 천문학 사진에 선정됩니다. 한국인 최초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죠. 물론 모두가 권호철 작가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현실이 자꾸 내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우리도 내 안의 작은 불빛들을 조금씩 키워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권호철 작가의 오로라 정도는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우리를 현실 속에 발 딛게 하고 지탱해주면서 또 살아갈 힘을 주니까요. 그 안에서 내 안의 작은 불빛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도 경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문학은 마치 우주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별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고 그 중에는 이미 죽어버린 별도 터져버린 별도 있습니다. 우주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문학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문학의 그런 점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고 그것이 바로 문학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수많은 별자리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완벽한 결단을 내리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거나 만들어진 영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뿐 아니라 타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너무 손쉽게 재단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결과치를 예상하고 답을 제시하는 AI가 아니잖아요.
내 선택에 대해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나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가는 삶이 진짜 살아볼 만한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속의 화자처럼 두 갈래 길을 앞에 두고 갈등하는 인간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가지 않은 길은 프로스트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문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20대 중반에 쓴 시입니다. 게다가 질병에 시달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두 갈래의 길은 실제 그의 집 앞에 있는 숲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길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은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주 먼 훗날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겠지요.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었으나 나는 사람이 덜 다니는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이 시에는 내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다 가볼 수는 없고 한 번의 선택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듯 되돌릴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가지 못한 길, 길이 없는 길.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가보지 않고서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다음을 위해 다른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곧 다른 길로 이어지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 프로스트의 읊조림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무엇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삶이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두 갈래 길 위에서 서곤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괴롭고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소하지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어쩌면 후회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조선비지의 김지수 기자가 다니엘 핑크를 인터뷰한 글을 읽었습니다. 미래학자는 후회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릴지 궁금해서였습니다. 그는 후회를 삶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건강하고 본능적인 충동이자 나 자신의 진실에 관해 묻는 출발점이라고 하더군요.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해 자신을 책망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있을까요? 다니엘 핑크의 말처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인생을 망치는 헛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끔은 나의 지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스스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때의 깨달음이 언젠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선택의 시작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무정의 영채처럼 말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학은요, 우리가 모두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인생에 정해진 답 같은 거는 없다라고 말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문학이 좋습니다. 그 어떠한 삶이든 틀린 것은 없다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두 멋진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했던 2번의 문학 여행 참 좋았죠? 이 책에는 모두 19번의 여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무려 17번의 이렇게 근사한 여행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 이 책을 사서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책에 대한 저의 이 강매를 귀엽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And he's watching over me tonight as he takes away my fears, lets me know there's a heaven up there. Yeah, he's reaching out his hand to me to wash away my tears. Oh, I know you and I praise you. Got my arms open for your love. Oh, I want to be near you. I hear angels from up above. They sing hallelujah. They sing hallelujah. I can see though my eyes are all closed. Yeah, he gives me strength to carry on and always lets me know that I'm fine just the way he made me. Every perfect imperfection is all because of him. Oh, I know you and I praise you. Got my arms open for your love. Oh, I want to be near you. I hear angels from above. They sing hallelujah. They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here is somebody here, and he's watching over me tonight as he takes away my fears. Oh, I know you and I praise you. Got my arms open for your love. Oh, I want to be near you. I hear angels from up above. They sing hallelujah. They sing hallelujah.